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세계적인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걱정들 하시죠. 그런데 우리 경제계에서도 소리 없는 세계대전이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그 전쟁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양국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 잠시 후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그 활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분야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 눈과 귀를 쫑긋 세우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투데이 핫경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라면 가격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24.04로 1년 전보다 13.1% 증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에 14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입니다. 라면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3.5%에서 10월 11.7%로 치솟은 뒤에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10% 선을 못 돌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분양시장에 회복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서 이달 전국에서 총 3만 7천여 세대가 분양을 진행합니다. 5일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47개 단지 3만 7,733세대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2.4배가량 많은 물량입니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에 비해서 1.0% 감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들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 있어서 K배터리 세계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6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 S&P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기업별 점유율에서 중국의 CATL이 시장 점유율 35.9%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 비아디가 점유율 16.1%로 2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3사 배터리 사용량도 증가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합산한 시장 점유율이 작년 같은 기간 26.3%에서 23.4%로 약 2.9%포인트 내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가 사상 처음 7달 연속 감소하면서 3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는 99.1로 3월보다 약 0.2% 감소하면서 2020년 2월 달에 99를 기록한 뒤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문별로는 액정 디스플레이 등의 부진으로 전자부품 생산 능력이 3월 달보다 1.6% 줄어들어서 전체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초대 손님 모시고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미 소리 없는 전쟁, 그야말로 세계 대전이 반도체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중 세계 패권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제1번 산업으로 꼽혀온 반도체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산업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체 왜 반도체 분야가 가장 격한 전장이 됐고 그런 과정, 그 흐름, 우리의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센터장님, 왜 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대전이 그것도 소리 없이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건지요? 네, 사실 중국이 계속해서 굴기를 많이 얘기했고요. 2030년까지 이제 반도체 굴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전기차 3대 굴기가 있는데, 근데 반도체 굴기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가장 크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좀 문제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첫째가 일단은 그 특허나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히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특허의 침해 요인들이 좀 있는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그런 거래 관계와 좀 다르게 약간은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좀 시장에 진입한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그 첨단 팹리스 기업들이 생각보다 이협적이라고 미국도 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하웨이 자회사였던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웨이가 사실 하이실리콘은 팹리스이지만 하웨이라는 회사가 또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세계 1등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네트워크 장비라는 게 결국 이제 항공, 우주, 군수 이런 쪽으로 또 기술이 다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기감을 느낀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미국 자체적으로도 이제 반도체 육성을 하고 있고 반도체 특별법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공급망 이슈가 컸죠.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가 없어서 좀 생산에 미국의 완성차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자세히 뜯어보니까 미국의 이제 선단 공정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뭐 인텔밖에 없는 거예요. 인텔도 또 과거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뭐 지금 특히 5나노, 4나노 이런 쪽에 있어서 제일 큰 회사가 TSMC하고 삼성인데, 미국에 공장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좀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양 국가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기존의 주력이었던 5나노 이런 거에서 이제 3나노로 급격하게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내에는 그런 걸 소화할 수 있는 공장이 현재는 없고, 그런 가운데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한테 혹시나 굉장히 위협적으로 중국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상황으로 양국이 치닫는 거 아니겠나, 이런 분석이신 거죠? 예, 근데 사실 중국도 사실은 그런 선단 공정 공장은 없습니다. SMIC가 14나노 정도 지원이 되고, TSMC의 그 난징 공장 같은 경우에도 16나노, 그다음에 28나노가 이제 주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지금 단계에서 중국을 좀 어느 정도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제재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더 위협적으로 오기 전에 미리 뿌리부터 한번 잘라낸다, 뭐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중국에서 이제 이 강한 반발로 마이크론, 그야말로 미국이 세계에서 약 23% 정도 메모리 분야에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론을 이제 제재를 하면서 보안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겉으로 표방을 했습니다. 네. 물론 산업계에서 보면 그건 겉으로 표방한 거지 속내는 다르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진정으로 중국이 이렇게 제재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맞불 작전이죠.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속에서 어쨌든 미국이 선택한 것은 동맹국, 그 동맹국들과 반도체 공급 라인 사슬을 확충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끼리 그 안에서 모두 다 해먹겠다라는 방향으로 반도체 산업을 일궈나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했고, 중국은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나서는데 그 패권 전쟁 속에서 뭔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요. 일반적인 그런 전쟁, 경제 전쟁 하면 두 가지입니다. 수입 안 하기 혹은 공급 안 하기, 수출 혹은 수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한테 공격했었던 게 요소수, 그죠? 요소 공급을 차단해서 요소수 대란을 일으켰었던 거, 공급 차단, 그죠? 예전에 한일 무역 전쟁도 반도체에 들어가는 3대 소재를 공급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렇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경제 전쟁인 거죠.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중국이 마이크론을 수입 안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내걸었고 중국은 어쨌든 자립화를 추구하는 과정이고 미국의 그냥 우뚝 선 어떤 성장세를 계속 지켜볼 수 없으니까 패권 전쟁으로서 물론 이제 그 당위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안보라는 문제를 이제 삼았죠. 물론 반도체라는 것이 안보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안보와 굉장히 관련이 깊겠죠. 국방 시스템이라든가 국방 장비 이런 부분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큰 어떤 기류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면 안 되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안 되는데 점점 그 해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처음에 예. 이제 미국에서 왜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미 중국이 이제 마이크론을 제재하기 앞서서 작년 예. 말에 미국에서 반도체 과학법 이런 것들을 이제 예. 통과시키면서 첨단 장비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금지 조치를 먼저 했잖아요. 예. 이렇게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중국을 제재하는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과거에도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제재는 많았고요.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특정 기업을 이제 상당히 제한을 하는 대표적으로 하웨이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최근에는 서버 만드는 뭐 인스퍼 같은 회사도 이제 제재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제재가 이제 좀 보편적이었다면 이제 작년부터 이제 특정 산업과 관련된 제재를 묶어서 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8나노 이하 장비 그리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8단 그다음에 이제 노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14나노 이하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도 EUV 장비는 이미 다 미국에서 이제 동맹국가 협의하에 좀 막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GPU라고 해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뭐 대표적인 제품인데 뭐 그런 데이터 센터형 제너럴 퍼포스 GPU에 대한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아주 특정 기업을 제재하는 데서 전체 산업을 제재하는 것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이제 중국이 또 다양한 편법으로 또 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또 부담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 그런 GPU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굴기를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제재는 이제 중국이 이제 최소한 좀 어드밴스드 공정으로의 생산 경쟁력을 좀 차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인공지능 굴기를 중국이 이제 성장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이제 제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격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자료 화면에서 좀 전에 이제 저희가 봤듯이 미국, 그다음에 대만과 한국, 일본, 미국의 기술과 대만의 소재와 일본의 소재와 그리고 대한민국과 대만의 생산 시설 이런 이제 칩4 국가들이 같이 합치면서 프렌즈 슈어링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같이 이제 서로 어떤 동맹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 디폴트 이런 것들을 면하면서도 주가가 시총이 이제 바로 직후에 1조에 올라서 더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 그 대표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런 노력을 과소평가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과연 그 업계에서 평가되는 중국의 자립 능력, 반도체 자립 능력은 어느 정도라 평가받고 있는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뭐 워낙 유명한 뭐 타이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또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타이틀로 부상한 것이 시가총액 기준 1조 달러를 달성한 것, 최초의 또 유일한 반도체 기업으로 부상한 거죠.
네, 그런 기업이 역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을 모니터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국 기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국이 뭐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주제를 돌려서 2차 전지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그 핫 이슈를 얘기하실 때 그 2차 전지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1위가 CATL이고 네. 우리 2위가 SK였는데 네. 근데 아니요, 2위는 비아디, 야, 3위가 예. LG화. 그러니까 2였는데 LG가 2위였는데 네, 맞습니다. LG가 2위였는데 내려갔죠. 네. BYD가 3위였었습니다. 네네.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2위를 뒤집힌 거예요. 네네. 2위를 뺏긴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의 시장 점유율, 중국 이 두 개 기업 CATL과 BYD의 시장 점유율 합하면 50%가 넘어요. 네. 물론 이 두 개 기업이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는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중국 그 산업의 그 사이즈 자체가 워낙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중국 산업 자체,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그 수요 전체를 중국 스스로 자립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주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여러 첨단 산업의 경우에도 중국의 기술 추격이 정말 눈에 딱 들어설 만큼 정말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고 있고요. 네. 물론 저 첨단 산업하면 뭐 우주 산업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영역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런 영역마저도 중국이 거의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압도하는 영역도 분명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이 그만큼 반도체 시장을 자립화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고 그게 중국 내 산업 전략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기회로 가져가고자 하는 마이크론을 제재하니까 중국 내 기업들은 스스로 스타트업이나 반도체 기술 기업들은 이걸 기회로 좀 삼아서 뭔가 중국의 자체 시장만큼은 포섭하자.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세계 기술적인 또 설계 능력만큼은 뭐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다가 이제 세계가 둘로 쪼개지고 둘로 쪼개지면 둘로 쪼개진 반만 장악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자립화할 경우는 적어도 반 정도 중국 혹은 중국 우방국들의 시장은 잃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우리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어떤 기회가 있는지 또 상대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일본과 한국이 한참 격하게 대립할 때 어떤 네. 소재, 부품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립화 이런 기반을 마련하자라고 네. 우리 국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할 때처럼 네. 중국도 이런 자기의 자립 능력을 기초로 해서 네. 한번 잘 극복해 나가자 이런 게 이제 국내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있는가 보네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걸 기회로 반드시 가져가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한일 무역 전쟁의 과정에서 이참에 자립화하자. 소부장 국산화가 네. 가장 중요한 경제 프레임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단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회로 포섭해 볼까 하는 것. 그리고 실제 중국 정부의 예산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면 기존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한테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그 첨단 반도체 산업으로 좀 발돋움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굉장한 특혜를 제공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런 개발 로드맵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정말 그냥 아무 일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국이 그만큼 기술 초격을 해와서 좀 의미심장한 만한 어떤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치고 올라오는 중국과 이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어떤 치퍼 국가들 특히 미국의 긴장 관계,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가 이번에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로 인해서 아예 확 불을 지른 그런 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과연 이 패권 전쟁이 흘러갈까? 그 전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은 아직까지 뭐 제재할 카드가 많고요. 뭐 여전히 미국이 독점하는 반도체든 또 뭐 미국 동맹국하에서 같이 움직이는
뭐 핵심인 노광이든 식각이든 증착이든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은 사실 제재할 거는 만약에 맞불을 이제 지른다면 히토류나 특수 같은 이런 쪽을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사실은 중국한테도 또 그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간다면 정말 다양하게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상당 부분은 지금 정도 제재에서 어느 정도는 좀 서로 좀 이제 약간 숨고르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크론 제재할 때도 이번에 보면 컨슈머 제품에 대한 제재는 안 했거든요.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스마트폰이랑 뭐 PC에도 들어가는데 그런 제품에 대한 제재는 안 했고요. 인프라 쪽, 즉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해서만 제재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이제 물론 중국에도 일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문제는 YMTC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장비를 이제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면 3D 낸드를 향후에는 이제 의미 있게 만들기가 힘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D램 회사인 CXMT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기술적으로 아직 부족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결국 이제 한국 기업한테 그 제품을 사야 되는데 또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은 마이크론의 자리를 차지하지 마라.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미국의 눈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더 중국이 뭘 한다면 미국도 또 더 뭐 제재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좀 더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콕 집어서 마이크론 자리를 한국 기업이 차지하지 말라 이런 이제 경고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결국 이렇게 격화되는 반도체 전쟁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산업계, 정부, 각 기업의 그 대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과연 우리 정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 기업들한테는 또 호재이기도 하고 또 악재이기도 하다. 여러 이제 다방면의 분석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의 어떤 제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공백을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기업들이 메꿔주기를 바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준다 했을 경우 미국이 칩4 동맹국으로서 요구했던 그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한국 너네 기업들은 왜 미국 혹은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 과정에서 안보나 외교적인 그런 틀 자체를 깨느냐 하는 공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채우지 않을 경우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 역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별 큰 일이 없었을 때, 물론 당시에는 이제 호주 일이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소 공급을 차단하고 요소수 대란을 일으켰었던 것처럼 이런 중국이 나름의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 하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뭔가 대응을 해주지 않을 경우 대놓고 미국 편이다라고 선을 긋고 움직일 경우 정말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시나리오로서 적정한 시나리오로서 충분히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 정책 방향에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의 그런 보복 조치가 단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외교 정책인 것이죠. 지금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산업 정책이나 뭐 기술 정책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외교는 소위 말하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산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위 지금까지는 전략적 모호성, 좀 이름은 좀 큼직하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그걸 대놓고 선언하라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론 제재를 통해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외교 안보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으로서 지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좀 납득을 시키고 외교적으로 뭔가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예술적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풀지를 못하고 숙제를 풀지 못하고 만약에 중국의 어떤 경제 보복이 있다. 그랬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어떤 공격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시나리오로서 어느 정도 제시를 해봐야 되겠고 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영향이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소재나 부품을 한국에게 공급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한국 경제는 좀 흔들리지만 그곳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또 부메랑이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의 공급 차단을 고민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를 미리 짜두고 그런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그 기간을 최소화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조치를 미리 판을 짜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책적 대응 방향에 있어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적인 부분까지 맞물려 있으니까 정부 노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좋은 점, 나쁜 점 다 공존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분석하는 어떤 증권가 분석 이런 입장에서는 호재, 악재 어느 쪽을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저희는 중립으로 봅니다. 좀 비겁하지만 중립이라고 얘기해요. 좀 비겁한데 어느 쪽이 그래도 확실하게 대한민국 경제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근데 저희는 이제 수치로서 좀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요. 일단 컨슈머 제품에 대해서는 마이크론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그 데이터 센터향 또 SSD는 사실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중국의 핵심이 되는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보면 주로 이제 기존의 SSD는 인텔 솔루션을 많이 썼고 그 말은 이제 솔리다임이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인수한 회사 솔루션을 좀 많이 쓸 거고 또 삼성의 서버에 들어가는 디램 모듈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자체 분석으로도 중국이 11%지만 그중에서 컨슈머가 주력입니다. 마이크론은. 그래서 사실은 그건 또 제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서 호들갑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서버 회사들이 지금 다 블랙리스트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서버 투자가 올해 근본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스퍼, 하웨이, 수공 이 3개사가 제일 큰 중국의 서버 회사들인데 다 블랙리스트라서 미국에서 오히려 CPU, GPU 조달이 좀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차피 대하는 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 가격 협상력은 좀 유리해질 수는 있는 거고 중국의 거래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공급했던 중국 거래선이 그러면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넣는 거는 그건 과연 제재 대상인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이걸 대놓고 우리가 협상력을 활용하는 기회로 얘기를 했다가는 또 중국에 또 왜 우리한테 그럼 더 적극적으로 해라 하면서 좀 약간 우리 어쨌든 전략에 좀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냥 중립적인 스탠스로 저희는 조용히 지켜보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비겁하다고 농담을 해주셨는데 세부 설명은 아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협력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왔지만 한국과 미국이 또 이렇게 협력을 강조해왔고 한 가운데에서 이제 중국의 그 강력한 어떤 제재 이런 걸로 우리 한중 관계도 상당히 이제 경직돼 있던 상태였고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제재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약간 돌변했다 할 정도로 급격하게 어떤 해빙 무드처럼 한국과 공조, 협력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제 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지금 마이크론 제재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협력을 강조하는 이런 중국의 속내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 편에 서지 말라라는 압력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칩4 동맹에서 중국은 이제 빠져 있고, 근데 미국은 그 칩4 동맹에서 기술력과 이제 설계 역량을 좀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나 대만은 소위 이제 제조 생산 능력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소재 영역은 일본이고요. 이게 나름 그 반도체의 밸류 체인을 구성하는 주요 국가들이 칩4 동맹에 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불안할 수 있겠죠. 적어도 단기간 안에 미국이 설계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일본이 소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기술 추격이 단기간 안에 되는 것은 아니고 기술 추격이 단기간 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기술 추격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칩4 동맹국들로부터의 뭔가의 또 패권 전쟁 혹은 공급 차단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중국은 선택을 하는 것이 한국 또 일본 이런 주요국들과 물론 외교 안보적으로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우리와 교류를 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표명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우리나라 이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수출에서는 뭐 해마다 다르지만 평년적으로 보면은 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수출만 가지고 20%인데 나머지 수출 품목도 보면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는 제품들인 거죠. 우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액을 합하면 한 12% 정도 되는데요. 근데 그 자동차 부품에도 반도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요. 가전제품에도 반도체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가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에서 반도체가 주력이라고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품목을 봐도 반도체가 안 들어가 있는 품목이 없을 만큼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 반도체 없으면 이 방송도 송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반도체는 어쨌든 아무리 많이 수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품이니까 그 부품을 수요로 일으켜서 바잉해서 그걸 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주된 파트너국은 또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점유율이 또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3위인데 1, 2위를 우리가 하고 있고 3위를 이제 마이크론이 하고 있지만 1, 2위와 3위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입장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론 제재에 이어서 물론 마이크론을 제재하고 한국 기업에게도 제재를 한다. 그럼 중국 경제도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네. 당장 단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기술 추격을 이루어 나가면서 자립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게 뭔가 대응을 좀 우리와의 어떤 기술 협력이라든가 공급 협력, 우리와도 끈을 놓지 말아달라라는 어떤 종류의 압력을 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표명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이 어떤 호의적인 손짓이 또 압력이 될 수도 있겠군요. 실제 반도체 분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 정도에 달했다가 최근 들어서 12%대까지 기존의 차 분야가 차지했던 그 비중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 유명한 기업들의 그 대응이 더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적 모호성 또는 그걸 더 지나서 전략적 무대응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 과연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접근해 나가야 될런지요. 지금까지 계속 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무대응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져본 적은 없고요. 그건 되게 뭐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업들하고 얘기해봐도 마이크론이 그 중국에 넣었던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서버 관련된 반도체 비중이 생각보다 안 컸다고 얘기하면서 그거 우리 굳이 대체 안 해도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언급드린 내용이지만 뭐 좀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제재가 됐을 때 하웨이가 그래서 서버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엑스퓨전이라는 회사가 새로 이제 만들고 거기다 사업을 아예 이제 그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또 미국 기업들이 거기다가 또 CPU, GPU를 공급하거든요. 똑같이 하웨이가 스마트폰 제재를 받았을 때 아예 중저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아너라는 회사가 또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좀 그런 형태의 좀 파생 기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꼭 저희가 봤을 때는 의미 있게 대응 안 하더라도 어차피 마켓의 논리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점점 심화되는 반도체 패권 전쟁. 그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산업계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대한민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5개월 연속 적자. 아마 반도체 부분에 수출이 줄면서 생기는 그 영향이 가장 크겠죠. 앞으로도 계속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 근본적인 이유 역시나 중국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서버하고 스마트폰은 중국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4월에도 3월 대비 8% 줄었고 계속 이제 1월을 피크 치고 계속 중국은 스마트폰 물량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다 제재 대상이 되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쪽은 당연히 중국 영향이 크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꼭 중국뿐만 아니라 팬데믹 후유증이 크죠. 팬데믹 동안에 워낙 이제 노트북을 많이 바꿨고요. 과거 팬데믹 전에는 1억 6천만 대 수요였는데요. 2020년이 2억 대였고요. 2021년이 2억 4천만 대. 그리고 작년마저도 이제 1억 8천만 대 시장을 형성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엔데믹 시대로 왔고 뭐 재택근무, 원격 교육 이런 쪽이 없다 보니까 PC는 전 세계적으로 좀 수요가 안 좋은 거고요. 스마트폰하고 서버는 사실 중국이 유별나게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고 그리고 특정 국가와 고객들이 나쁘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그러기에 따라서 이제 공급 강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이 또 수출에 가장 큰 수출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어떻게 보면 숨통을 조일 정도로 강력히 이제 제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이 대중 수출 비중이 워낙 절대적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숨통도 주어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 숨통도? 네, 당분간에 우리 경제의 숨통도 당연히 조여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지금 15개월 연속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그러니까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IMF 외환 위기를 제외하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 때 무역 적자가 29개월 연속 진행되다가 IMF 외환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무역 적자의 시작점이 1995년 1월부터입니다. 29개월 연속 적자 행보를 보이다가 97년에 IMF 외환 위기 터졌거든요. 그만큼 이게 안 좋은 사인이라는 것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가 촉발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무역 적자의 장기화였던 것이고 역시 지금도 무역 적자가 이토록 장기화되고 있는데 무역 적자가 장기화되고 있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역시 반도체 수출인 거고요. 앞서는 이제 중국 관점에서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기가 크게 둔화하면서 제가 이런 코멘트를 많이 해드립니다. 경기 침체일 때 쌀 소비를 아낄까, 라면 소비를 아낄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일 때도 쌀 소비, 라면 소비는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라면 가격 급등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재료비가 오른다 하더라도 수요가 뒷받침되면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경기 침체 국면에도 라면 수요는 오히려 늘 수도 있구나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가미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 국면에 유독 소비를 줄이는 게 뭘까요? 바로 내구재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그 내구재에 모든 내구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제품을 생산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조달 계획에 있어서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거죠. 22년부터 시작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떨어지고요. 그런 수요가 줄어드니까 재고가 쌓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지배적으로 나타났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 와중에 사실 그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각종 내구재의 대부분의 또 생산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건 사실 중국 경기라기보다는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 여기에서 시작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중국의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는 반도체를 생산해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물론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게 높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본다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거나 또 중국으로의 수출 길이 막힌다거나 하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걱정이 또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중국의 기존에 수많은 큰 공장들을 지었죠. 대표적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등이 시안이라든지 우시 등등의 이제 대규모 생산 기지를 구축해 놨는데 미국이 이제 IRA법 등등 하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어떠한 제재를 한다.
등등으로 예를 들어 중국 내 신규 투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제재를 많이 해놓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대규모 공장들 생산 기지 이런 거에 운영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예, 뭐 당연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공장의 이제 생산 확충은 캐파 기준으로 5% 내에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10%로 올려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실제로 우리 중국에 있는 공장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유입할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경신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불확실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딱 한 기업이 있었거든요. 인텔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SK 하이닉스가 사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기업들은 리스크가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만 어쨌든 문제가 있고 이제 대만의 TSMC가 난징에 팹이 있는데 되게 규모가 작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번 사건에서는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공정 전환을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해당이 안 된다 하지만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 전환에 미세화를 하려면 이제 EUV 장비가 필수인데 EUV 장비는 아예 중국에 수출 자체가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EUV는 디램용으로 물론 뭐 로직 파운드리가 제일 크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로직 파운드리 선다는 뭐 중국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이제 한국에서 EUV를 웨이퍼 가공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생산 시설에 대해서 5%는 너무 가혹하다. 한 10%까지는 좀 해달라고 뭐 디램 쪽에서는 뭐 꼭 그게 디램만을 뭐 이제 디램만을 지칭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봤을 땐 디램이 좀 더 영향이 크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의 낸드 공장은 다 감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당장 이슈는 아니고 중기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쟁 속에서 정말 저희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사드 사태 때 여러 가지 이제 한한령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 전쟁으로 넘어오면서 제2의 한한령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런 불황이 과연 1분기에 끝나냐, 2분기에 끝나냐, 뭐 하다가 이제 지금 3분기, 4분기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이 증권 분야에서 봤을 때 예. 과연 반도체 업황의 바닥 언제쯤까지 계속될 거고 언제쯤에 다시 활기를 찾을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닥의 정의를 좀 제가 매출액으로 보면 이번 분기는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은 증가합니다. 근데 가격은 여전히 많이 빠지지만 그 이상으로 출하량 증가가 있어가지고 근데 출하량 증가하는 게 재고 정리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낮은 가격에 스페셜 딜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매출액 기준으로는 삼성 하이닉스 모두 1분기보다는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어쨌든 간에 3분기까지는 이제 가격 하락은 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 단에서 본다면 이익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매출액은 1분기가 바닥이고 이익 관점에서는 저는 이번 2분기가 바닥일 것 같고 제품 가격의 바닥은 3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 대전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7만 전자, 10만 닉스 갑자기 반도체주가 이제 굉장한 화랑을 보이거든요. 네. 갑자기 무슨 새로운 바람이 확 분 게 있나요? 일단은 이 주가를 결정짓는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주가는 이 반도체 주의 주가는 반도체 기업들이 결정짓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이제 라스트 댄스 혹은 라스트 댄스에 가까워지는 국면이고 이제 다음 주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텐데요. 지난 5월 FOMC 때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겠구나. 혹은 다음 주에 등장하는 그 FOMC 회의에서의 어떤 기자회견이나 이런 과정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라스트 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없다.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건 아니지만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이 없다라는 관점에서도 세계에서 이제 벌써 주식시장은 선행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되고요. 그 유입되는 돈이 2차 전지일까 반도체일까 하다가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아니냐.
하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주에 더 많은 돈이 쏠리고 있다. 이것을 보고 또 반도체 경기라는 관점에서도 2, 3분기 정도면 바닥 아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주식시장에 그래도 반도체에 많은 투자 비중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분야, 이 네. 분야만 분석하고 이 주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 특히 금리 상황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프로들이 볼 때 업계 진짜 최고의 프로분들이 분석을 할 때 반도체 분야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경기 선행지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턴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주가는 거기에 좀 어쨌든 좀 동조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해준 역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를 줄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 있게 한번 레벨업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부른 전 세계 반도체 업종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엔비디아 수혜주는 이제 엔비디아가 제일 크겠죠. 당연히 챗GPT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TSMC가 되는데, 근데 엔비디아의 그 GPU에는 또 우리 기업들이 공급하는 HBM이라는 제품이 고대역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같이, 왜냐하면 지금은 공급 쪽에서 우리가 조절을 했는데 이제 수요 쪽에서도 수요가 안 보이다가 좀 보이니까 이제 그게 결합되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일단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 곧 하겠지만 다 시장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올 겁니다. 2분기는. 그리고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뭐 아주 급격히 좋아지게 아마 가이던스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단에서는 당장 뭐 크게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필요합니다. 다만 2023년에 반도체 주식은 실적 보고 투자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반도체 가격이 연내에 오른다는 고정 가격이 오른다는 그 모멘텀에 초점을 맞췄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휘발유를 끼얹은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나올 때부터 사실 우리 반도체 기업 주식이 움직였습니다. 3월 달에도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이제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주면서 완전히 뭐 엄청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리고 어차피 2분기 실적이 나오는 8월 하순에는 또 엔비디아가 또 뭐 어쨌든 왜냐하면 그 정도 매출이 기록한 적이 없는데 아마 수익성은 아마 역대급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엔비디아 모멘텀도 살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보면 주가의 강력한 트리거는 이제 실적이 아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2023년 내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했고 또 우리 실력으로 움직인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 때문에 그냥 같이 편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제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실적과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좀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올해 내에는 여전히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정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미 많이 연구하고 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미중 반도체 전쟁 그리고 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각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 모시고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각한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경제인사이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